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요즘 뭔가 복잡하고 무거운 기분이 드시나요? 매일 쌓여가는 일들, 끝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점점 늘어가는 스트레스. 저도 그랬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인생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늘 뭔가를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덜어내기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을 줄이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화를 다스리고, 과식을 피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여생은 더 평온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을 많이 하고 나서 후회한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많아요. 특히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져서 이것저것 떠들고 나면 다음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했네,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한번 뱉은 말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생활 노출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 속마음을 100% 털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친했던 사람도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절친이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험담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라는 느낌이 들면서 더 친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함정이에요. 험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A한테 B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B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충고나 조언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조언은 환영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경청의 미덕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회사에서 정말 말이 많은 동료가 있었어요. 회의 때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쏟아내고 점심시간에도 계속 떠들고 그랬거든요. 처음엔 적극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말이 적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할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한 상담이나 고민이 있을 때 그분께 찾아가곤 했죠. 그분 한마디가 다른 사람 10마디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이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입을 열면 중요한 얘기구나 하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둘째,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말이 적으면 말실수도 적어지니까요. 셋째,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지혜는 외로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와 만나려고 하고 모임에 나가려고 하고 SNS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라는 것을요. 마치 배고픔이나 피로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외로움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피하려고 할까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작정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인데 몇 년 전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호회도 나가고 동네 주민 모임도 나가고 온라인 번개 모임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처음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있지만 진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외로움을 해소하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라는 것을요.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1명의 깊은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무작정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기존에 알고 있던 몇 명의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어요. 정말 마음이 맞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구나 하고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독서입니다. 좋은 책을 읽으면 혼자 있어도 작가와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요. 특히 에세이나 자서전 같은 책을 읽으면 마치 친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둘째, 산책이나 운동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이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평온한 시간이 돼요.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는 거죠. 셋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등등.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넷째, 명상이나 일기 쓰기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외로움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돼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알아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대할 수 있어요. 외로움을 채우려는 절박함이 없어지니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혜는 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화가 자주 나시나요? 저는 예전에 정말 화를 많이 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새치기 하면 화가 나고 음식점에서 서비스가 느리면 짜증이 나고 집에서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소리를 지르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을 혼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혼내는 거라는 것을요. 화를 낼 때마다 제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결국 제가 손해를 보는 거더라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 생각해 보니 대부분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발생하더라고요. 지하철이 정시에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늦으면 화가 나고 음식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늦으면 짜증이 나고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화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하철은 가끔 늦을 수 있고 음식점은 바쁠 수 있고 가족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가 나는 감정 자체를 억누르라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화가 나는 이유를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6초 규칙입니다. 화가 날 때 6초만 참아보세요. 분노의 첫 번째 파도는 대부분 6초 안에 지나간다고 해요. 이때 심호흡을 하면서 1, 2, 3, 4, 5, 6 하고 세어보세요. 신기하게도 처음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을 거예요. 둘째, 화가 나는 이유 찾기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분석해 보세요. 대부분 상대방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내가 가진 기대치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대신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이런 상황이 불편하다고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감정을 정리할 수 있어요. 넷째, 운동으로 풀기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운동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 10개, 제자리에서 뛰기, 빠르게 걷기 등등. 몸을 움직이면 화가 나는 감정이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다섯째, 감사한 것 찾기입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상황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화를 줄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 건강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거든요.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차분하고 온화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차분한 상태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화를 줄이는 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화가 나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지혜는 밥을 줄이는 것, 즉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부르게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것은 건강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해요.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과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소화기관에 부담을 줍니다. 둘째,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셋째,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소식의 지혜를 실천하는 거예요. 소식이라고 해서 굶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천천히 균형 있게 먹는 거죠.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소식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8부 원칙입니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30분 정도 지나면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둘째, 천천히 먹기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많이 먹게 돼요.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충분히 씹어서 삼키고 다시 젓가락을 들어 다음 한 입을 먹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간식 줄이기입니다. 정식 식사는 적당히 하면서 간식을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특히 당분이 많은 과자나 음료수, 기름진 튀김류 등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견과류나 과일 같은 건강한 간식을 소량 먹는 거죠. 넷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하루 3번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거예요. 불규칙한 식사는 과식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많이 먹거나 저녁을 늦게 과식하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아요. 다섯째, 혼자 먹을 때 주의하기입니다. 혼자 먹을 때 대충 먹거나 반대로 무심코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아무렇게나 하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더 신경 써서 균형 있게 먹어야 해요. 소식을 실천하면서 느낀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소화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졸음이 왔는데 이제는 식사 후에도 개운하고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둘째, 체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소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셋째, 음식 맛을 더 잘 느끼게 됐어요. 과식을 할 때는 음식을 급하게 먹느라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데 천천히 소량씩 먹으니까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넷째,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어요.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당연히 식비가 줄어들었고 건강해지니까 병원비도 절약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소식이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적게 먹는 대신 더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지혜는 물건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아까워서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물건들로 가득한가요? 저도 예전에는 정말 물건이 많았어요. 옷장에는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잡동사니들이 넘쳐나고 책장에는 한 번도 읽지 않은 책들이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거든요. 물건이 많으면 생기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면 여기저기 뒤져야 하고 결국 못 찾아서 새로 사는 경우도 많죠. 둘째, 청소하기가 어려워요. 물건이 많으면 그만큼 먼지도 많이 쌓이고 정리정돈도 복잡해져요. 셋째, 스트레스가 쌓여요. 어수선한 공간에 있으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거든요. 넷째, 경제적 손실이 커요.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깜빡하고 또 사거나 관리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사할 때 큰 비용이 발생하죠. 가장 중요한 건 물건에 얽매여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걱정하느라 정작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낼 시간, 자신을 위한 시간,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어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꼭 텅 빈 집에서 살거나 극단적으로 적게 가져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하고 의미 있는 물건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거죠. 물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1년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요. 옷, 책, 전자제품, 주방용품 등을 점검해서 1년 이상 안 쓴 것들은 정리하는 거죠. 둘째,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원칙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살 때는 기존에 있던 비슷한 물건 하나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물건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셋째, 감정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구분하기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간직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한 후 정리하는 거죠. 넷째,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기입니다. 옷은 옷끼리, 책은 책끼리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면 전체적인 양을 파악하기 쉬워요. 그리고 비슷한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낼 수 있어요. 다섯째, 점진적으로 줄이기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매주 한 공간씩 또는 매월 한 카테고리씩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거죠. 물건을 정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버리는 것이에요. 아까워서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돈 주고 샀는데 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죠.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 물건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공간을 차지하고 먼지를 쌓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것 외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물건을 줄이고 나서 느낀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집이 정말 깔끔해졌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청소하기도 쉽고 항상 정돈된 느낌이 들어요. 둘째,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절약돼요. 셋째,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복잡했는데 깔끔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차분해지더라고요. 넷째,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어요. 이미 가진 것들에 만족하게 되고 충동 구매를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섯째,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데 쓰던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 친구, 취미, 자기계발 등에 쓸 수 있게 된 거죠. 가장 놀라운 건 물건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정리정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 바뀌는 일이라는 점이었어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건을 줄이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덜어내면 삶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5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화를 다스리고 소식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덜어내기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친구,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정작 행복해지지는 않죠. 왜일까요? 더하면 더할수록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고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덜어내기는 다릅니다. 덜어낼수록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평온해져요. 진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말을 줄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화를 참는 것도, 적게 먹는 것도, 물건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말을 조금 줄여보고, 내일은 물건을 몇 개 정리해보고, 모레는 소식을 해보고,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 살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